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류 한 귀퉁이가 정갈하게 접혀 있었고 그 위엔 내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소은 그 아래 정태윤이라는 이름은 이미 잉크가 마른 듯 말라 있었습니다. 찍었네. 내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종이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울 가회동. 우리 둘이 처음 신혼을 시작했던 집. 지금은 사람 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조용한 공간. 오래 비워둔 집처럼 우리 사이도 삭막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내기만 하면 되겠네. 또 내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뭐 이제 끝이니까. 끝이라. 그 단어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때는 그 사람 얼굴 한 번 못 보면 잠을 못 자던 내가.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보지 않고 살아가니까요. 뭐라도 한마디 하지 그래. 할 말 없잖아. 정태윤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무심했지만 나는 알아요. 그 사람 지금 안쪽 어금니 꽉 물고 있다는 걸. 이혼하는데 말이 뭐가 필요해. 그럼 끝내자. 그는 일어났고 나는 남았습니다. 서류만 남았고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 나는 여전히 물음표 하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 감정도 없나요? 그날 밤 그 사람은 다시 시골로 내려갔고 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커튼도 열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두고 간 작은 포장 박스 하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엔 조명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디자인. 하지만 이상하게 딱 내 취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 서류를 두고 가면서도 새 조명을 켜놓고 갔습니다. 그 조명 아래서 나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은 따뜻했고 방 안은 조용했고 마음 한켠은 왜 이렇게 쓸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태윤. 그 사람 이름을 속으로 부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명이 새로 켜진 집 안. 그 조명이 비추는 벽을 바라보다가 나는 문득 그 사람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6년 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던 3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요. 나는 신제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중 쇼룸 천장에 조명 하나가 꺼진 걸 발견했어요. 긴급하게 부른 조명 수리 기사가 정태윤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시간 없어요. 오늘까지 끝내주셔야 돼요. 내가 그에게 말하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가방을 열어 무심하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성격이 까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손끝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건 조도보다 각도 문제예요. 네. 빛은 때때로 무조건 밝은 것보다 닿는 방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한 문장이었어요. 이상하게 그 말이 꽂혔어요. 빛은 밝음보다 방향이다. 그게 그 사람과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몇 번 더 마주쳤고 나는 그 사람의 무뚝뚝함 속에서 자꾸 따뜻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 사람은 꽃을 사주진 않았어요. 귀걸이나 목걸이도 없었고 유행하는 데이트 코스 같은 것도 몰랐죠. 대신 그는 늘 내가 지나가는 자리에 조명을 고쳐 놓았어요. 현관 센서 등, 침실 독서 등, 욕실 천장의 형광등까지. 나는 말했죠. 당신은 내 삶을 밝혀주는 사람 같아.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난 그냥 당신이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마음을 다 줬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긴 밤도 조금은 견디게 해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고 우린 꽤 빠르게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좁은 빌라였지만 그 사람 손으로 만든 조명들이 가득했고 우리 둘만의 기분 좋은 공간이었죠. 매일 밤 다른 색의 불빛을 고르며 내일을 얘기하던 그 사람. 그땐 정말 나는 매일같이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들 이후로 우리는 점점 달라졌고 말을 아끼던 그는 이젠 감정조차 아껴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나는 조명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불은 켜주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어둡지? 그 조명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내 안은 한겨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조명 불빛 하나만 의지한 채 나는 스스로 묻고 있었어요. 우린 정말 끝난 걸까? 이상했어요. 서류도 끝냈고 정신없이 회사 일정도 쌓여 있었는데
마음이 자꾸 정태윤이 있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없이 떠났지만 어쩐지 그 사람이 진짜로 끝내버린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토요일 새벽 차를 몰고 충남 태안 쪽 시골 마을로 향했어요. 주소는 예전 부모님 댁. 지금은 정태윤 혼자 살고 있다는 말만 들었죠. 차에서 내리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한적한 동네, 개 짖는 소리만 들리고 담장 너머 작은 집 하나가 보였어요. 낡았지만 손이 많이 닿은 듯한 마당. 문 옆엔 화분이 하나, 그리고 익숙한 조명이 달려 있었어요. 그 조명은 내가 예전에 디자인했던 모델이었어요. 한정판으로 세상에 단 20개만 있었던.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노크를 하려다 조용히 문고리를 잡아당겨 봤는데 웬일이야 열려있네. 신발을 벗고 조용히 들어섰고 그 순간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실벽. 작은 책장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어요. 정태윤 옆에서 신혼 때 찍었던 그 사진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액자였어요. 부엌엔 물잔 하나가 조심스럽게 엎어져 있었고 벽엔 우리 둘이 함께 고른 시계가 조용히 째깍대고 있었어요. 이 집안엔 내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끝내지 않았잖아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이혼하자고 말하면서도 아직 내 사진을, 내 조명을, 내 시간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정태윤이었어요. 잠시 놀란 듯 멈춰 섰다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왔네. 열쇠로 들어왔어. 알아. 왜 안 치웠어? 이 사진, 이 조명 그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없애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 왜? 너 없는 것도 버거운데 너까지 없으면 여기 진짜 아무것도 안 남거든.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말없이 고개를 떨군 그 사람. 늘 조용했던 그가 처음으로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는 조용히 그 조명 아래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조명 따뜻하네. 이건 새 모델이야. 아니, 네가 마지막으로 만든 거. 왜 여태 이걸 달고 있었어? 그게 아무리 꺼도 너무 따뜻해서. 그 사람은 나를 완전히 보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걸 그 조명 아래에서야 알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다른 방에 잤어요. 하지만 마음은 서서히 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결국 내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병원 번호였고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은 씨 아버님 오전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지금 위중하십니다.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아버지와는 연락이 거의 끊긴 사이였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더라고요. 바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실 앞 복도에서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에 따르면 심장 쪽 문제였고 지금 상황으로선 가족들의 의사 결정이 중요하대요. 하지만 아버지 곁엔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태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번호를 눌렀어요. 이미 여러 번 지웠던 번호였는데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나는 한 박자 늦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쓰러지셨어. 그래서? 병원에 좀 같이 와줄래? 수술 설명 들어야 해. 침묵. 그리고 갈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1시간쯤 뒤 그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무릎에 바람 자국이 선명한 트레이닝복 바지, 손엔 커피 2잔. 그중 하나를 말없이 내밀었어요. 먹었는지 몰라서. 나는 받지 않았어요.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받았다간 눈물이 날까 봐였어요. 그는 조용히 의사 설명을 들었고 함께 보호자 서명을 했고 아버지의 수술 동의서에 내 손이 떨릴 때 그가 펜을 가만히 잡아줬어요. 괜찮아. 딱 한마디. 그 말을 듣는데 어째서인지 지금껏 버텨오던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왜 왔어? 내가 물었어요. 올 이유도 없잖아. 우리 이미 끝났고 그 사람도 당신 못 찾으셨고. 정태윤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근데 너는 나 찾았잖아. 그 말이 벽처럼 치고 들어왔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고 그는 조용히 병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버지는 의식은 없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어요.
그 침대 곁에서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며 돌아섰던 나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고 나는 그 사람을 버린 적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린 라디오도 틀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로의 옆자리를 의식하며 같은 방향으로 달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어요. 긴장도 걱정도 미안함도 어디에도 내려놓지 못한 채 온몸에 매달려 있었던 하루였거든요. 현관 앞엔 정태윤이 내려다 놓고 간 그 커피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종이컵에 적힌 미지근할 수도 있음이라는 작은 글씨. 손글씨였어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아마도 내가 평생 기억할 가장 짧은 편지. 소파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생각했어요. 도대체 우린 어디서부터 틀어졌던 걸까? 언제부터 나는 그 사람에게 서운해졌고 실망했고 멀어졌던 걸까? 그리고 문득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3년 전 겨울 내가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밤. 회사 미팅이 늦어져 밤 11시에 퇴근하던 길이었고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전화할 힘도 없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이 정태윤이었어요. 그날 그는 잠옷 차림 그대로 슬리퍼를 신고 응급실까지 뛰어왔어요.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내 옆에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숨만 편하게 쉬어. 다 나아지면 그때 욕해. 그 기억이 이상하게 지금 내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그때도 그 사람은 사랑해란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줬고 가장 오래 내 곁에 있어줬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퇴근이 늦어지던 날 현관 앞 센서등이 고장났던 날이었죠. 그날도 나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다음날 아침 센서등이 교체돼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메모. 밤엔 길이 어두워서 불편했을까봐. 나는 그걸 읽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그땐 그냥 이 사람은 감정 표현을 안 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말없는 방식으로 내 곁에 온기를 켜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말이 없어서 사랑을 못 느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만 사랑을 확인하려 했던 건 아닐까. 나는 눈을 감고 정태윤이 건넨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퇴근 늦으면 문자라도 해. 걱정되잖아. 몸에 안 맞는 화장품 쓰지 마. 지난번에도 그거 트러블 났잖아. 너무 커피 마시지 말라니까. 네가 만든 그 오트밀죽 좀 남겨줘. 운전 조심해. 꼭. 그건 사랑이었어요. 말없이 켜주던 조명 같은 사람.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어요. 병원에 와줘서 고마워요. 커피도요. 글씨 보면서 웃었어요. 잘 지내고 있죠? 보내놓고 한참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잠들려고 했는데 띵 잘 지내. 너도 따뜻하게 지내. 그 짧은 답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었어요. 아니, 나는 아직도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를 잃을까 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전주에 다녀간 아버지는 아직 중환자실에 계셨고 나는 다시 회사에 출근해 일상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그런데 오전 11시쯤에 병원에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정태윤 씨 보호자 맞으시죠? 네, 저는 아니에요. 무슨 일인데요? 예약검진 관련해서 안내차 연락드렸는데 지난내원 정보에 고객님 연락처가 연결돼 있어서요. 혹시 변경된 보호자 정보 있으면 전달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떤 검진이요? 지난달 신장 조직 검사요. 2차 진료 일정이 아직 미정이라 확인차 잠시만요. 무슨 검사라고 하셨어요? 신장 조직 검사입니다. 나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신장, 조직 검사. 정기내원이 아니라 정밀이라는 단어가 자꾸 맴돌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전달해 볼게요.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왜 혼자 아프고 있었을까?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그가 겹쳐졌어요. 예전보다 말랐던 어깨, 조금씩 느려졌던 걸음, 유난히 어두웠던 손톱끝. 그땐 그냥 힘든가 보다 정도로 넘겼던 것들이 모두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가 아픈 거야?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초조했어요. 여보세요? 태윤 씨 지금 병원 다녀요? 무슨 병원? 신장 검사. 지난달에 조직 검사 받은 거. 잠깐 침묵. 그리고 낮게 떨어지는 목소리. 그걸 왜 알아? 나한테 전화 왔어. 보호자 정보에 내가 있어서. 그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는 더 조용히 물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이미 우리 끝났고 그런 얘기 들으면 너 더 불편할까 봐. 그 말에 나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혼자 앓으려고 했어? 혼자 아프고 혼자 검사받고 혼자 걱정하다 그냥 숨기고 그게 당신 방식이야. 정태윤의 목소리는 흔들렸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 거짓말. 괜찮은 사람은 그런 검사 안 받아.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줘. 어디 아픈 건지. 아직 결과 안 나왔어. 그럼 나랑 같이 다시 병원 가자. 됐어. 아니, 안 돼. 목이 메었어요. 화를 내면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 혹시 정말 나 모르게 아프고 있던 건 아닐까? 혹시 정말 나를 지우기 전에 세상에서 먼저 사라지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 집 앞에 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작게 말했어요. 나 당신 아픈 거 못 본 척 못해. 이미 알아버렸고 이젠 못 모른 척해. 문이 열렸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어요. 나는 그를 꼭 안았어요. 오래도록 잊은 줄만 알았던 감정이 그 품 안에서 조용히 되살아났어요. 불안, 미안함,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설령 그 끝이 아픔일지라도 병원 대기실. 벽에 걸린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이었어요. 정태윤은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나는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조심스레 얹었어요.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라보지도 않았죠. 검사 결과 들으러 같이 가줘서 고마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젓었어요. 고맙긴 내가 더 미안해. 당신 아픈 거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말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지. 그래도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너무 몰랐나 봐. 정태윤은 고개를 돌려 천천히 나를 봤어요. 무슨 사람? 혼자 앓는 사람. 혼자 결정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다 견디는 사람. 그 말에 그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 근데 그게 제일 미웠어. 침묵.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러다 간호사 이름을 부르자 우린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직 검사상 크게 위험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기능 수치가 좋진 않아서 정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해요. 네, 혹시 보호자분이신가요? 아, 예. 내가 대답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와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다행이다. 응. 근데 무섭긴 했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내가? 응. 혹시라도 당신이 내 앞에서 사라질까봐. 그 말에 정태윤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네가 울까봐 말 안 한 거야. 왜 울까봐? 네가 한 번 울면 끝까지 안 울고는 못 그치는 사람이잖아.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병원 앞 커피 자판기 앞에서 우리는 종이컵을 나란히 들고 섰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이제부터 어디 아프면 꼭 말해. 숨기지 말고. 너한텐 괜히 부담일까봐.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한 번 끝났던 사이니까.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이번엔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놓지 마. 진짜로 놓지 마.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같은 발걸음으로 같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병원 복도에 떨어지던 우리 그림자는 조용히 겹쳐져 있었어요. 사랑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마주 서는 거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우지 못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시골집 마당. 밤바람이 제법 차가웠고 담벼락에 매달린 조명 불빛은 희미했지만 따뜻했어요. 정태윤과 나, 둘이 나란히 앉아 뜨거운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이번 주더라.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가족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돌아가신 지 10년 넘었지. 응. 40 넘어서도 그날만 되면 손이 떨려.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바라봤어요. 잔을 감싸고 있는 손가락이 실제로 아주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는 감정이 많았어. 사랑도 화도 슬픔도. 근데 그게 너무 커서 내가 감정을 말하면 엄마 마음이 더 부서지는 느낌이었거든.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어요. 그래서 감정을 숨겼어. 엄마가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일 때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 태윤아. 그래서 지금도 그래. 누가 내 앞에서 힘들어 보이면 난 그냥 조용히 있어. 말하지 않고 대신 뭘 해주려고 해. 그 사람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아주 오래된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늘 두려웠어. 혹시 그 말이 누군가한테 상처될까봐. 그 순간 나는 너무 선명하게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사랑을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사랑을 너무 많이 알아서 조심했던 거구나.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앞으로는 그냥 말해줘. 뭘? 마음이 아플 땐 아프다고. 좋으면 좋다고. 혼자 조심하지 말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너도 그랬잖아. 나도? 너도 늘 혼자 참았잖아. 회사 일 힘들어도 웃고 집에 와서도 말 안 하고. 그게 나랑 똑같았어. 그 말에 나는 웃었어요. 우리 둘 다 너무 조용해서 서로 소리를 못 들었나 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들려. 이제 우리 말하면서 살자. 말하면서 잠시 바람이 스쳤고 담벼락 조명이 우리 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으로 내게 자기 상처를 말해줬고 나는 처음으로 그의 말 없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랑은 어쩌면 말을 건네는 용기보다 말을 들으려는 용기가 더 필요한 건지도 몰라요. 우리의 내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와봐. 정태윤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죠. 어디? 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차를 타고 20분쯤 달렸을까요? 작은 마을 끝자락 낡은 컨테이너 하나가 보였어요. 외관은 허름했지만 문 앞엔 깨끗한 화분 2개 그리고 작은 문패가 붙어 있었어요. 은윤 작업소 이게 뭐야? 나 혼자 일할 때 찾다가 버려진 컨테이너 하나 얻었어. 안에 조명 장비 조금씩 옮겼고. 근데 이 이름은 소은이랑 태윤 앞글자 따서 지은 거야.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미 당신을 내 이름에서 지우려 했는데 당신은 아직도 우리 둘의 이름을 한 공간 안에 새기고 있었구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실내, 작업대 위엔 은은한 불빛의 조명 샘플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벽 한편엔 내가 디자인했던 과거의 스케치가 붙어 있었어요. 이건 내 첫 전시 때 그거잖아. 응. 기억나지? 그때 너 설레서 잠도 못 잤잖아. 나는 천천히 벽을 짚고 앉았어요. 이걸 왜 아직도 붙여놨어? 너한텐 지난날일지 몰라도 나한텐 아직 현재야. 난 아직도 네가 만든 조명들 보면 그날들 떠올라.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사람이 나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저 조용히 혼자만의 방식으로. 정태윤이 내 옆에 앉았어요. 나는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었어. 그래서 이걸 만들었다고? 응.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너와의 기억을 계속 만들고 싶었어. 나는 손을 내밀어 작업대 위 조명을 켰어요. 불빛이 켜졌고 그 아래 2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바닥에 생겨났어요. 이 조명 이름은 뭐야? 내 이름 따서 소은 조명이었지. 그래도 돼? 왜 안 돼? 너는 내 빛이었는데. 그 말에 나는 그를 안고 말았어요. 말이 없던 사람, 늘 조용하던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조명 안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진심을 전했어요. 태윤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그는 조금 망설였지만 곧 내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어요. 이 작업소 이름 그럼 바꾸지 말자. 왜? 다시 시작해도 여전히 은윤이잖아.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은 충분했어요. 우리가 다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집이 되어줬어요. 사랑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은 불빛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저 서로의 불을 다시 켰을 뿐입니다. 봄비가 그치고 난 어느 날 서울 가회동 집의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먼지 낀 창틀, 꽤나 삭은 커튼,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랜 시간 불이 꺼져 있던 조명 하나. 그 조명 앞에 우리가 다시 섰습니다. 조심해. 먼지 많을 거야. 괜찮아. 지금은 여기 공기도 다 좋게 느껴져. 우린 한참 동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버릴 물건도 있었고 닦아낼 시간도 많았죠. 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귀찮지 않았어요. 이 집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저녁쯤 정태윤이 거실 조명 앞에서 말없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딸깍. 익숙한 소리. 익숙한 불빛. 그 아래서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 집 다시 살리니까 어때? 내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따뜻해. 왜 따뜻할까? 아마 이번엔 너랑 나 서로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아서 아닐까. 나는 그 말에 작게 웃었어요. 조명은 언제나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우린 그 불빛 아래서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야 그 불빛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그는 주방으로 가더니 말없이 2잔의 물을 꺼내왔어요. 나는 그 잔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앉아있게 될 줄 몰랐어. 나도. 하지만 원래 따뜻한 건 돌아오더라. 시간이 흘렀고 해가 졌습니다. 집안엔 단 하나의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불을 다시 켜주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그 조명 하나면 나는 충분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사랑이었고 천천히 풀린 오해였고 말보다 빛으로 다시 밝아진 관계였어요.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함께 꺼지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 그리고 우리 둘은 지금 그 약속을 따뜻하게 지켜내는 중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섰던 두 사람이 조명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다시 비추게 되기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불빛처럼 끝내 꺼지지 않았던 마음의 기록이었습니다. 불을 다시 켜는 건 다시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했고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